5년 동안 한 가족은 살아있는 것처럼 절을 올리고 수를 따르며 죽은 동생 가족 위에서 숨겨진 비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죠. 누가 진짜 범인일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가족의 배신과 탐욕의 이야기를 끝까지 공개합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이 충격적 진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1995년 설날, 성묘를 떠난 한 가족 4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 그들이 발견된 장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덤 속 할머니의 관뚜껑 바로 위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관 위의 극히 좁은 공간에 가족 4명의 유해가 마치 짐처럼 억지로 눌려 서로 포개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들은 1995년 설날 성묘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되었던 김도현 씨 가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들이 빚 문제로 야반도주했다고 판단했고 세상 역시 그 가족을 무책임한 사람들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밝혀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서 어머니의 관 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누군가가 그 무덤에서 지난 5년간 아무 의심 없이 제사를 계속 지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족을 살해하고 어머니의 관 위에 묻어버린 것일까요? 이 억울한 사연이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 중인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으악. 저거 사람 뼈잖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 2000년 4명의 가족 유골이 서로 뒤엉킨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바로 그 가족의 할머니 무덤 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00년 4월 15일, 봄 기운이 완연한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야산에서는 낯선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측량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측량팀 팀장 이성훈은 묘역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 묘 앞에 삼각대를 설치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가리키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최 대리, 여기 흙 좀 봐요. 색깔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 대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성훈은 고개를 저으며 몸을 낮춰 흙을 만졌습니다. 아니에요. 주변은 황토색인데 여기만 붉습니다. 누가 파냈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에요. 이 묘,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5년 전 환하게 웃고 있던 김도현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도현 씨. 이제야 찾았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법의관은 유골을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이 좁은 공간에 4명을 넣은 흔적이 분명합니다. 기재 시간은 비극이 시작되기 전인 5년 전 그날로 되돌아갑니다. 1995년 1월 30일 설날 아침. 김도현의 집은 명절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설빔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수아야. 아직 준비 안 됐어.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방 안에서 대학 신입생이 된 장남 김준호가 머뭇거리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넥타이가 좀 어색한데요. 성묘 가는데 꼭 정장이어야 해요. 어머니 박미영은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대학생 됐다고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날이잖아. 고등학생 딸 김수아는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폼 잡지 마. 아직 입학식도 안 했잖아. 가족의 웃음소리는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김도현 가족은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을 들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가족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서 걸으면서 가족들을 돌아보던 김도현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준호도 대학 가고 선산 문제도 잘 해. 오후 1시경 성묘를 마친 가족은 짐을 챙기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묘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산길 갈림목, 그곳에서 가족 4명이 내려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현 집은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마당에 있어야 할 승합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최만식은 늦은 밤, 집을 지나다가 살짝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왔나. 명절이라 친척 집에 가 있나 보네. 불도 꺼져 있고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도 김도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배달된 우유가 하나둘 쌓여갔고 우체통에는 준호 앞으로 온 대학 입학 서류가 눈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끔찍한 진실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유 배달원이 외쳤습니다. 계세요. 우유가 며칠째 그대로네요. 김씨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빈집에는 대답 없는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사실 그 시각, 김도현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할머니 묘를 다시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거친 숨소리와 삽질 소리만이 산속 정적을 갈랐습니다. 범인은 이미 파놓았던 구덩이를 더 넓힌 뒤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의 시신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성해야 할 어머니의 관뚜껑 위, 그 좁은 공간에 엇갈려 눕혀진 가족 위로 차가운 흙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새벽이 되어야 봉분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낙엽으로 주변 흔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를 몰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995년 설날, 4명의 생명은 차갑게 사라졌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범인은 매년 설날과 추석이면 그 묘를 찾아와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집 형 좀 봐, 동생 잃고 혼자 부모님 산소 지키는 거 진짜 효자야.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바로 그 밑, 실종된 가족이 끔찍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관뚜껑 위에서 숨죽인 채 5년을 기다린 진실이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3일째, 1995년 2월 2일 오전 10시, 음성경찰서 민원실에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현의 친형, 김도민이 헝클어진 머리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내 이정숙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도민은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형사님,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설 연휴 내내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이정숙은 남편의 옷자락을 꼭 잡고 불안한 듯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초동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께서는 마지막으로 동생 가족을 언제 보셨습니까? 평소에 여행 간다는 말이라도 없었나요? 이정숙은 경찰관과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런 말 없었어요. 초동 수사를 맡은 강력계 형사 오창수는 김도민의 절박한 호소와 대비되는 이정숙의 무덤덤한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아내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감정이 배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창수는 이 묘한 위화감을 수첩 귀퉁이에 적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김도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까? 김도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문도 잠겨 있고 마당에 있던 개도 밥을 며칠 굶었는지 짖지도 않더라고요. 동생이 절대 말도 없이 집을 비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단순 가출보다는 산악사고나 조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경중대와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할머니 묘소 주변 반경 3km를 뒤졌지만
산길 갈림목 이후로 가족의 흔적은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듯 끊겨 있었습니다. 실종 이틀 뒤인 2월 4일, 박재우 가족의 승합차가 충주시 외곽 한적한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문은 잠기지 않았고 내부는 마치 아무 일 없던 듯 평온했습니다. 오창수는 장갑을 끼고 차량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뒷좌석에는 제사 음식이 담겼던 빈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이들의 외투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시 화장실 다녀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창수가 감식반원에게 물었습니다. 지문이나 흔적 있나요? 2월 중순 김준호의 대학 입학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입학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학교 측의 연락은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님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음성군 일대에는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 등 수사 기법도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 집며느리가 빚이 많았다던데 밤에 도망간 거라더라. 또 다른 노인은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제 옷과 바람나서 떠났다는 얘기도 있어. 김도민은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마을 회관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비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경찰서에 그러나 완전 범죄를 꿈꾸던 그에게도 균열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빨래가 잘 말라서 그런 거겠죠? 사람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시동생을 두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형사님, 왜 자꾸 우리 부부를 죄인처럼 취급하세요? 오창수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이정숙은 사건 당일 1월 30일 하루 종일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탐문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서지간의 불화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네 구멍가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은 오창수에게 입을 열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순자네랑 정숙이네,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썩었죠. 정숙이가 시어머니 앞에서 순자한테 핀잔 주는 거 우리 다 봤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재작년 추석 때였나. 정숙이가 막내 며느리라고 어머님이 오냐 하니까 위아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부엌 뒤에서 울고 있는 걸 제가 달랬죠. 특히 선산 문제 이후 이정숙의 불만은 더욱 분명했다. 그녀는 우리가 평생 똥기저귀 갈며 모셨는데 알짜배기 땅은 막내가 다 가져갔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 오창수의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돈과 원한, 범죄의 두 가지 강력한 동기가 동시에 존재했다. 1995년 5월 수사망이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자 박재민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오창수를 찾아왔다. 이번엔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다. 박재민은 오창수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형사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누군가 우리 부부를 모함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 가족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매일 밤 꿈에 동생이 나와서 춥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절박한 호소는 수사팀 내부에 균열을 만들었다. 일부 형사들은 오창수에게 조언했다. 반장님, 저 좀 보세요. 저게 연기라면 진짜 대단한 연기입니다. 너무 몰아세우지 맙시다. 진짜 억울한 거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여름이 되자 여론은 완전히 박재민 부부 편으로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무고한 효자를 괴롭힌다며 수사팀을 비난했다. 오창수가 마을에 나타나면 주민들은 문을 닫거나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범인은 못 잡고 엄한 사람 잡네. 경찰이 실적에 급한가 봐. 설상가상. 박재우의 먼 친척 박종서가 나서 마을 회관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소문을 부채질했다. 제가 알기로 제옥과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대요. 분명히 빚쟁이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형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박종서와 박재호의 과거 금전 거래는 확인됐지만 실종 사건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미 박재호 가족 도주설에 힘을 실어 수사를 흔들었다. 1995년 8월 찜통더위 속 경찰부 회의에서 수사과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살인사건으로 볼만한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시체도 흉기도 목격자도 없고 그냥 잠적입니다. 오창수는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차오르는 말을 삼켜야 했다. 이정숙의 발언과 상속 갈등 정황만으로는 수사를 강행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첩을 꽉 쥐었다. 수첩 위 이정숙의 이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가을이 깊자 박재우의 집은 흉가처럼 변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드나들었다. 민수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서는 입학 취소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박재민은 추석마다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저런 효자가 또 있나? 동생을 잃고도 저렇게 부모님을 섬기다니.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가 쏟는 정성스러운 술 아래 차가운 흙 속에 동생 가족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박재민이 묘비에 술을 뿌릴 때 입가를 스친 묘한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이정숙은 집에 남아 있었다. 대문 틈으로 이웃이 물었다. 형수님, 성묘 안 가세요? 남편분 혼자 가셨던데. 이정숙은 등을 돌리고 짧게 말했다. 다리가 아파요. 산길이 험해서 못 가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대문을 쾅 닫았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산길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묻어둔 끔찍한 비밀이었다. 1995년 12월 눈 내리는 날 오창수는 전보 발령으로 짐을 쌌다. 그는 책상 깊숙이 숨겨둔 박재호 가족 실종 사건 파일을 후임에게 건넸다. 후임은 대충 훑어본 뒤 서류함 구석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반장님, 걱정 마세요. 나중에 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근데 이거 나올 게 있겠습니까? 5년, 10년 지나면 공소시효 끝나겠죠. 오창수는 씁쓸하게 경찰서를 나섰다. 뒤돌아보니 음성 경찰서 간판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마치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듯 박재호 가족 4명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당시 상황을 한정호는 생생하게 증언했다. 제가 20년 동안 땅만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봉분의 흙 색깔이 주변 토양과 달리 거무튀튀하더라고요. 깊은 곳에서 올라온 증거였습니다. 토양 전문가의 분석도 그의 주장과 일치했다. 봉분의 흙은 최소 2번 이상 깊게 파헤쳐지고 뒤섞여 있었다. 이는 1987년 할머니 안장 당시 한 번, 그리고 1995년 사건 발생 당시 또 한 번 인위적으로 교란되었음을 의미했다. 4월 20일 오창수 형사는 먼지 낀 서류함에서 1995년 사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사이 5년 전 그가 남겼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형수 이정숙 태도 이상, 추가 확인 필요. 오창수는 손가락으로 메모를 두드리며 후배 형사에게 말했다. 그때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놓쳤지.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수사팀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의류 조각, 소지품 파편을 분석했다. 남성용 정장 벨트 버클, 여성용 스카프 조각, 대학 신입생들이 신던 운동화까지. 피해자가 성인 남녀 2명과 청소년 남녀 2명이라는 사실은 1995년 실종된 박재우 가족 구성과 정확히 일치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4월 22일 박재우 선산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자들이 박재민 집 앞에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박재민은 대문을 겨우 열고 나왔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선생님, 발견된 유골이 동생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박재민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경찰에서 확인해 준 건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가만히 두세요. 그는 황급히 대문을 닫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시각, 이정숙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닫았다. 4월 23일, 그녀는 측량 팀장 한정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말했다.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어머니 산소가 워낙 신성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경찰에게 제가 이상하게 보였다고 말씀 안 하셨죠? 한정호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아주머니, 저는 사실대로만 진술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한정호가 오창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오창수는 수첩에 이정숙 증인 회유 시도라고 적으며 그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제발, 절인 도둑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4월 25일, 기다리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오창수가 종이를 집어들자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일치 확률 99%. 유골은 박재호, 김순자, 박민수, 박은지로 확인되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다중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 공식 재분류됐다. 법의학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4명의 피해자 모두 후두부의 둔기에 의한 치명적 골절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법의학자가 설명했다. 정수리 뒤쪽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뒤에서 기습당했고 방어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등을 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묘소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 5년 동안 제사까지 지낸 사람. 답은 정해져 있군.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오창수는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4월 26일, 법원 행정처를 통해 1995년 2월 제출된 선산소유권 이전 서류를 확보했다. 동생 박재호가 이민가며 형에게 토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고 박재호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다. 오창수는 감정관에게 물었다. 이 서명 진짜 같습니까? 감정관이 확대경으로 살펴보며 말했다. 필압이 다릅니다. 평소 박재호 씨 필체는 끝을 흘리는 스타일인데 이건 꾹꾹 눌러 쓴 흔적입니다. 누군가 흉내낸 위조입니다. 금융수사팀 조사 결과도 나왔다. 1995년 2월 이후 박재호 가족명의 계좌에서 돈이 수차례 인출됐고 생명보험까지 해지돼 환급금이 박재민 집으로 들어갔다. 박재민은 동생을 살해한 뒤 보험금까지 챙긴 셈이었다. 4월 28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위조된 위임장, 박재호 계좌에서 박재민 계좌로 흘러간 돈, 그리고 2000년 산업단지 보상금 12억 원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켰다. 오창수 형사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동생 가족을 몰살하고 흙을 덮은 뒤 5년 동안 효자 노릇을 하며 땅값까지 챙겼어. 이제 끝낼 때가 됐다. 2000년 5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부검대 위에는 5년 만에 세상 빛을 본 박재호 가족 유골이 놓여 있었다. 김동환 박사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반장님, 뼈들이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후두부에 선명한 둥근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지름 3-4cm의 원형 자국,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김 박사는 설명했다. 망치가 아닌 긴 원통형 금속 물체, 예를 들어 쇠파이프나 농기구 자루입니다. 여러 차례 타격 흔적도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오창수는 경찰서로 돌아와 기록을 뒤졌다. 최만식 진술조서에서 1월 30일 박재민의 트럭이 선산 방향으로 2번 오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때 성묘하러 간 줄 알았지? 트럭 짐칸 덮개까지 있었는데 왜 그냥 넘겼을까? 5월 5일, 어린이날. 압수수색 팀이 박재민 집 앞에 섰다. 박재민은 쇠스랑을 들고 거칠게 저항했지만 오창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박재민 씨, 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영장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시 수갑 차겠습니다. 창고부터 뒤지겠습니다. 형사들이 창고로 몰려들자 먼지 쌓인 농기구 사이에서 쇠파이프가 나타났다. 길이 80cm, 지름 3cm, 법의학자 보고와 일치하는 물건이었다. 오창수가 손으로 받아들였다. 녹슬었지만 과학수사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루미놀 검사 결과 5년 전 피가 파이프 틈새에 남아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박재우 씨와 김순자 씨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화살표가 박재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금융 내역, 위조 서류, DNA, 과학수사, 그리고 결정적 물증인 쇠파이프까지.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효자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숨기기 좋은 장소였던 이유는 단순한 물리적 조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프로파일러 이수진 교수가 수사팀에 합류했다. 5월 10일, 이수진 교수는 사건 현장 사진과 범행 도구를 분석한 뒤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의 분석은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냈다. 보통 존속살인이나 친족 범죄의 경우 범인은 시신을 멀리 유기하거나 훼손하려 합니다.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다릅니다. 가장 신성시하는 어머니의 관 위에 시신을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는 보호와 봉인의 심리가 섞여 있습니다. 오창수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범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겁니까? 이수진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는 심리적 합리화입니다. 어머니 곁에 보내줬으니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왜곡된 효심,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이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부장적 집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권위를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보입니다. 형수 이정숙 씨가 범행 설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창수는 무릎을 탁 쳤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박재민은 실행범, 머리는 형수가 썼군. 5월 12일, 모든 증거와 분석이 완료된 후 최종 브리핑이 열렸다. 오창수 형사는 칠판 위 박재민과 이정숙의 사진에 붉은 X자를 크게 그리며 말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DNA, 흉기, 금융기록, 프로파일링까지. 이제 잡으러 갑시다. 5년 동안 쓰고 있던 가짜 효자의 가면을 벗겨줍시다. 수사본부장은 체포영장에 도장을 찍으며 오창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네, 오반장. 이제 가서 마무리해. 2000년 5월, 과학은 5년 전 억울한 죽음을 증명했다. 땅속에 묻혀있던 쇠파이프와 뼈 조각은 침묵을 깨고 범인을 지목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일뿐이었다. 박재민 부부를 향한 수사망은 완벽히 조여졌다. 5월 15일, 오창수 형사는 책상 위 체포영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듯 1995년 사건의 기억을 다시 꿰맸다. 수사팀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최후 재면담을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최만식 씨는 5년 전보다 쇠약했지만 기억만큼은 선명했다. 오창수가 담배를 건네며 물었다. 어르신, 5년 전 설날 기억나시죠? 박재민 씨 트럭 보셨다고 했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최만식이 연기를 내뿜으며 찡그렸다. 그때는 그냥 성묘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 재미이가 짐칸에 뭘 잘 안 싣는데 그날은 파란 천막으로 꽁꽁 덮었더라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록하게 솟아있었어. 오창수는 수첩에 빨리 메모했다. 트럭 적재함 덮개, 볼록한 형체, 무엇이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다른 주민 임말순 할머니는 사건의 내막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사 양반, 제가 말 안 하려 했는데 그날 저녁 재민이 내 집 앞 지나가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명절날 부부 싸움이 흔하지만 내용이 좀 섬뜩했지. 남자가 악을 쓰며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라고 했어.
그리고 여자가 뭐라 소리치더니 조용해. 5월 19일 소환된 김정태는 형사의 추궁에 순순히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냥 94년도에 누나한테 매형선산 쪽 공단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만 들려졌어요.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수고비 달라고 했. 박재민은 증거를 힐끗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며 입을 다물었다. 누가 날 모함하는 겁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옆방에서는 이정숙이 여성 형사와 대치 중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철저히 침묵했다. 박은희 형사가 물었다. 부인, 왜 측량팀에게 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이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몰라요. 시어머니 산소라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부부는 억울해요. 첫날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오창수 형사는 전략을 바꿨다. 강한 압박 대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죄수의 딜레마 전략을 쓰기로 한 것이다. 오창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은근한 말을 던졌다. 박재민 씨, 여기서 의리를 지키고 계시군요. 그런데 옆방 부인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던데요. 혹시 당신 혼자 다 뒤집어 쓰기로 약속한 겁니까? 박재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물잔을 든 손이 멈칫하며 형사의 눈치를 살폈다.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가 뭘 한다고 떠듭니까? 오창수는 대답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취조실을 나갔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박은혜 형사도 이정숙에게 비슷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남편분이 다 말씀하셨대요.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아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시어머니 묘에 숨기자고 한 것도 쇠파이프를 준비한 것도 다 부인이 시킨 일이라고요. 이정숙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요? 5월 22일 박재민은 초췌한 몰골로 취조실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오창수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관 위에 처참히 뒤엉킨 내구 유골 사진이었다. 똑바로 보세요. 이게 당신 동생 가족입니다. 5년 동안 어머니 관 위에서 이렇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마다 이 위에서 절을 하고 술을 따르셨죠. 발밑에서 동생 비명소리 안 들리던가요? 박재민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치워. 저거 치워요. 그의 반응은 범인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공포와 혐오였다. 5월 23일 구금시한 48시간이 끝나자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구치소로 이송되던 부부는 서로를 마주쳤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5월 25일 박재민은 국선 변호사를 접견했다. 변호사 양반, 내 아내가 정말 나를 팔아넘겼습니까? 경찰 말이 사실입니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인께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확실한 걸 잡은 것 같아요. 박재민의 불신은 변호사의 애매한 대답으로 더 커졌다. 5월 27일 오창수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재민 씨, 첫남 김정태 씨 아시죠? 그가 1994년에 누나에게 개발 정보를 줬다고 다 밝혔습니다. 땅이 개발되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당신 아내입니다. 당신은 아내의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박재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교사범이나 주모자는 실행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다. 5년간 쌓아온 부부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5월 29일 이정숙이 먼저 손을 들었다. 담당 형사를 호출하며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저를 그런데 시어머니 무덤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당신은 소문난 효자잖아요. 매년 가서 벌초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내려친 잔혹함은 변하지 않았다. 오창수 형사는 두 사람의 자백을 모두 확보한 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재민 씨, 5년 동안 그 무덤 위에서 절 올리고 술 따르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까? 어머니가 동생 가족이 꿈에 나오지 않던가요? 박재민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책상에 머리를 붙이고 흐느꼈다. 그의 눈물은 참회일까? 아니면 파멸에 대한 공포일까? 반면 이정숙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조서 작성이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박재민과 이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창수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5년 전 남겼던 낡은 메모가 쥐어 있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배했더라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2000년 5월 30일 검찰은 박재민과 이정숙을 기소했다. 혐의는 존속 비속살인, 사체유기, 사문서 위조, 사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넘어니관 위 가족 사건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2000년 9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제로 법정. 방청석은 피해자 유족들의 오열과 취재진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박재민과 이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5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효자형과 헌신적인 형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재물에 눈이 멀어 혈육인 동생 일가족 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부모의 묘역에 시신을 은닉하고 5년 동안 거짓 제사를 올리며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폐륜적 행위입니다. 특히 이정숙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피고인 이정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남편을 사주했습니다.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으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판결 주문이 낭독되었다. 박재민 2002년 국회에서는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간 재산 분쟁 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비극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오창수 형사는 2003년 정년퇴직 후 경찰학교 강단에 서서 후배들에게 항상 사건을 예로 들었다.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는 아주 작은 의심, 찜찜함, 그걸 절대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5년 전 남긴 메모 한 줄이 아니었다면 그 가족은 아직도 차가운 관 위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형사의 촉은 기록될 때 증거가 됩니다. 박재민은 교도소에서 지병과 화병이 겹쳐 생을 마감했다. 장례식에는 가족도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반면 이정숙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수차례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심사위원들은 기록을 덮으며 말했다. 수감 태도는 모범적이나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탄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늙어가며 자신이 설계한 탐욕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 지내고 있다. 2025년 현재 박재우 가족이 잠든 묘역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이면 누군가 꽃다발과 아이들이 좋아했던 과자를 놓고 간다. 혈육은 끊어졌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이웃들의 마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995년 설날, 단지 할머니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던 4명의 가족은 탐욕과 비극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와 관심은 그들을 밝은 햇볕 아래로 이끌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한다. 돈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흙 속에 묻혀도 반드시 싹을 틔워 세상 밖으로 나온다. 박재우 가족이 하늘에서는 탐욕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길, 차가운 관뚜껑 위가 아닌 따뜻한 햇볕 아래서 쉴 수 있기를 바란다.